우크라이나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피비린내 나고 잔혹한 분쟁 중 하나로 양측 모두 엄청난 사상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만약 중국이 대만 침공이라는 극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유혈 사태와 혼란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쟁이 일어날 경우 그 파장은 교전 당사국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영향은 전 세계가 곧바로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는 매우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요인, 바로 지리적 위치 때문입니다. 5,000마일이 넘는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민주주의 국가이며 강한 민족 정체성과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두 나라 모두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할 권리나 심지어 의무가 있다고 믿는 훨씬 더 큰 권위주의적 이웃 국가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러시아와 유럽의 나토 동맹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고 타이완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나라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국에 비해 훨씬 더 작고 약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전 세계 동맹국들의 지원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나라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도 지리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3만 3062제곱마일, 즉 60만 3628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는 거대한 영토입니다. 그 땅의 대부분은 평지로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95%가 평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일부 대도시들은 국경 근처에 위치해 있지만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많은 도시들은 내륙 수십, 심지어 수백 마일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침공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여러 나토 국가를 포함해 무려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안전하게 국외로 탈출해 다른 곳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었고, 동시에 군사 장비와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중요한 물자가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우크라이나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독특한 지리와 구조는 지금까지 전쟁의 양상에 극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까지도 분쟁의 모습을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비교적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선이 수백 마일에 걸쳐 뻗어 있으며 군대가 필요에 따라 후퇴하고 재정비하며 위치를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자국 영토 전역에 걸쳐 긴 보급선을 구축할 수 있어 최전방 부대가 필요한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모전 양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봐온 소모전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러시아 군대가 아주 작은 영토를 얻기 위해서도 천천히 힘겹게 싸우는 것이죠. 또한 작은 정착지와 버려진 국경 마을을 두고 치열한 쟁탈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타이완은 섬이고 우크라이나에 비해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면적은 단일만 3,976제곱마일, 즉 36,197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타이완은 인구 밀도도 매우 높아서 2,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약 90%가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와 달리 타이완은 그렇게 넓고 탁 트이고 평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이완은 험준하고 산악 지형이 많은 곳으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산들 중 일부가 중앙과 동부 지역을 가로질러 뻗어 있습니다. 이 말은 타이완의 주요 도시, 항구, 발전소, 데이터 센터, 공군 기지 등 대부분의 인프라가 모두 섬의 서해안에 밀집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서해안은 바로 중국 본토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전선과 광활한 개방지대, 여러 전투 구역이 있는 전쟁과는 다릅니다. 군대가 후퇴할 공간도 난민들이 도망칠 인접 국가도 없는 상황에서 타이완에서의 전쟁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훨씬 더 압축된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땅 조각을 두고 점진적이고 소모적인 전투가 이어지는 오랜 전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신 중국과 타이완의 전쟁은 첫날부터 압축적이고 혼란스러울 것이며 중국이 침공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타이베이를 포함한 주요 도시들이 위협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며칠과 몇 주 동안 막대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위험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금 바로 그런 시나리오를 저희 밀리터리 쇼에서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계 권력 균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앞서 나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제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쟁이 정확히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양측의 군사 능력과 교리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110마일에 달하는 대만 해협을 건너 섬을 침공한다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중국은 빠르고 강력하게 공격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중국은 막대한 해군과 공군 침공 병력을 투입해 섬의 방어선을 압도하고 가능한 한 빨리 서해안의 교두보를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중국 인민해방군, 즉 PLA가 진격해 대만의 도시와 기반 시설을 장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이에 대비해 준비해 왔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을 구축했으며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조선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현재 항공모함 3척, 헬리콥터 모함 4척, 60척이 넘는 잠수함 구축함 50척, 초계함 72척, 경비정 150척, 기뢰전 함정 36척, 호위함 47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술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4번째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해군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공군 중 하나를 자랑하며 총 3,30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1,200대 이상의 전투기와 약 1,000대의 헬리콥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미사일들은 타이베이 어디든 타격할 수 있고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사이버 전쟁 전략을 강화하고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데 많은 시간, 자금, 자원을 투자해 왔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탐색하고 타이완 섬을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해협의 거친 바다를 건너 병력과 기타 장비를 수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특수 상륙 바지선까지 개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섬의 외부와의 통신을 끊을 수 있는 심해 케이블 절단기까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중국의 계획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 군대는 그 계획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대한 어떤 공격도 아마 매우 신속하고 잔인할 것입니다. 정밀 미사일 공격, 사이버 공격, 해상 봉쇄, 영공 교란, 그리고 병력, 포병, 기타 전력을 해협을 넘어 대만의 주요 항구와 해안 도시로 투입하는 추가 작전이 혼합되어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손실과 지연으로 이것은 단계별 전쟁이나 점진적 확전이 아닐 것입니다. 중국은 아마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대만에 쏟아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와 달리 대만 민간인들은 쉽게 도망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생 살아온 집에 머무르기를 선택할 것이고 대피를 선택하는 사람들조차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통신을 차단하고 하늘을 장악하며 섬 주변에 해상 봉쇄를 실시한다면 사람들이 떠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만과 대만 국민들은 중국 함정이 다가온다고 해서 그냥 손을 놓고 백기를 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들 역시 수년간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전략을 다듬고 방어에 투자하며 전쟁에 대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대만은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그곳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왔습니다. 실제로 분쟁이 발발한 지 한 달 만에 대만 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구글 검색 회수는 당시 중요한 이슈였던 코로나19 백신과 신속 진단 키트와 같은 주제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백신과 진단 키트가 부족했었습니다. 전쟁과 관련된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뉴스 보도의 시청률도 증가했습니다. 대만 국민들은 언젠가 자신들의 고향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이와 같은 분쟁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의 태도와 정부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방 예산을 18% 증액했고 2025년부터는 육군 내 드론 부대를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타이완은 또한 드론 전쟁, 대전차 로켓, 그리고 어깨에 메고 쏘는 스팅어 미사일과 관련된 신병 훈련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비상대응 및 재난구호 훈련에 참여하거나 민방위 조직에 가입하는 데 기꺼이 나서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군 지도자들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보며 분명히 많은 것을 배웠고 중국의 침공으로부터 자국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그들은 이러한 공격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 평가해왔고 중국군의 혁신과 발전 상황을 꾸준히 주시해왔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가장 먼저 장악하려 할 위치를 파악했고 가능한 한 침공 시도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방해하는데 초점을 맞춘 전체 방위 교리를 구축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1대1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늘 알고 있던 것과 같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을 능가할 만한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큰 타격을 주고 징역을 늦출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맹국들이 지원 올 때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완의 방어 전술은 주로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불리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다수의 소형 이동식 무기를 활용하는 데 의존합니다. 대형이거나 값비싼 플랫폼이 아니라 섬 전체를 고슴도치처럼 만드는 것이죠. 미사일, 채공 탄약, 대함 시스템 등 다양한 방어용 가시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베이징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침공을 최대한 값비싸게 만들기 위해 겨냥된 것입니다. 타이완은 또한 첨단 감시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예를 들어 첨단 레이더가 섬 주변의 바다와 하늘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미사일을 즉시 포착해 조기 경보를 제공할 준비가 됐습니다. 타이완군은 또한 강력한 사이버 및 정보 방어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는 중복 통신 시스템과 중국의 파괴적인 디지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허위 정보 대응 전략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투자와 혁신을 통해 타이완은 중국의 침공을 억제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타이완은 침공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고서는 공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중국이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단순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피해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중국과 타이완의 통일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공이 시작된다면 타이완이 강력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침공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그 방어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의 초기 단계는 아마도 세계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고 잔혹한 전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타이완 군대는 모든 미사일, 포병, 방공 시스템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타이완 군대는 주요 항구 도시와 해안 진입 지점, 즉 항구, 해변, 다리, 제방 등에 전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주요 목표는 단 하나,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침공을 최대한 오래 지연시키는 데만 집중할 것이며 그동안 전 세계가 반응하고 대응하며 지원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한편 중국은 막대한 해군과 공군 전력을 투입하고 동시에 사이버 공격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것이며 대만과는 정반대의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대만이 분쟁의 초기 단계를 지연시키고 최대한 오래 끌려고 하는 반면 중국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해안에 어느 정도 거점을 확보하고 타이베이 같은 대도시에 병력을 투입하기 시작하면 전쟁은 어느 정도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은 단순히 병사들과 기타 자산을 해협을 넘어 계속 수송하면서 섬에 점점 더 크고 막을 수 없는 병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모든 방어선을 완전히 파괴하고 탈출로가 없는 상황에서 대만 사람들은 죽음과 복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암울한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변수가 많은 전쟁, 특히 이런 전쟁은 예측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초기 단계의 최종 결과는 결국 어느 쪽이 더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했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끈질긴 공격이 대만의 고슴도치식 방어와 맞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이 분명히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초기 단계는 참혹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대규모 전쟁 범죄가 보고되었으며 상상할 수 없는 파괴의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이 상황은 더 심각할 것입니다. 양측 모두 피해를 입게 되고 대만의 극심한 인구 밀집도로 인해 현지 주민들은 빠르고 심각하게 희생될 것입니다. 대만 대도시의 다양한 지하상가와 다른 지하 구조물에 피신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중국 미사일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드론대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그들은 거의 끊임없는 폭격의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질 일들이 중국과 대만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훨씬 끔찍해질 진짜 이유입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다시 전쟁에 뛰어들 필요성을 느낄 가능성이 높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조차도 수년간 섬을 방어하겠다는 지지와 약속의 수준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의 군사 강국인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대만 국민을 돕고 개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만약 대만이 공격을 받게 된다면 일본 역시 중국에 맞서 군사 행동을 취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만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역사적으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침공이 발생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기를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특히 미국은 이 갈등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개입하게 되면 상황은 빠르게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압축되고 집중된 갈등이기 때문에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키예프 동맹국들이 유럽과 북미에서 여유를 가졌던 상황과 다를 것입니다.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어떤 종류의 지원을 제공할지, 러시아의 침략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각국은 훨씬 더 신속하게 반응해야 하며 촉박한 일정과 임박한 마감 기한이 긴장 고조의 위험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이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제3차 세계대전의 가장 유력한 전조로 여겨지는 여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실제로 침공을 감행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멈추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의 지원을 받아 개입하게 된다면 상황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같은 나라들이 중국을 지원하러 나설 수도 있고,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바꿔놓을 만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인명피해와 항상 존재하는 핵 참사의 위협까지. 세계의 대부분 아니면 모든 핵 보유국들이 이 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반드시 전 세계적인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이 원하는 것을 얻고 몇 주 만에 섬을 장악하게 된다 해도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아니라 경제적 피해 측면에서 말이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현대전자 부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소재입니다. 트랜지스터부터 컴퓨터 마이크로칩, 태양전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장치들이 이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주로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인 TSMC를 통해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컴퓨터, 인공지능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가장 정교하고 소형이며 고성능의 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자체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서 대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첨단 칩을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대만이 유일합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에 어떤 형태로든 차질이 생기면 전 세계의 소비자 전자제품, 자동차, 의료기기, 군사 시스템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발생하면 미사일 공격과 폭격으로 인해 반도체 인프라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칩 공급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의 칩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대신 장악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경제적 힘과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그 영향은 엄청날 것이며 전 세계에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스마트폰, PC,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일상적인 전자기기들이 갑작스러운 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기술 발전의 속도는 급격히 둔화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비용이 급등하고 신차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며 군사 및 의료 개발 프로그램이 지연되고 전 세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중국에 의존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모든 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며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이 전개될 수 있는 방식은 거의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서 그 대가는 막대할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소중한 인프라가 파괴되며 국제 동맹이 시험대에 오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미래가 영원히 돌이킬 수 없게 바뀔 것입니다. 타이완이 중국의 공격을 얼마나 오래 막을 수 있고 베이징의 목표 달성을 저지할 방법을 이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또는 이 영상을 확인해서 미국이 이미 중국의 침공 시도를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비밀 무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중국, 타이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전해지는 최신 군사 뉴스를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